전화하고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독대 여부로 신경전이 벌어졌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이 잠시 후 진행될 예정인데요. 과연 이 자리에서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예민한 현안이 거론될지 지금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을 들끓게 했던 그 논란에 대해 협회 인사들이 과연 어떤 해명을 내놓았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어렵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따로 직접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불신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예. 신뢰가 있다면 모퉁이에 가서 예. 서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예. 만약에 신뢰하는 입장이 됐다면 그런 이야기도 굳이 이렇게 언론에 나올 필요 없이 독대가 다 되고 진행이 됐을 텐데 신뢰의 정도가 낮아진 건가? 양측에. 참 말이 많았죠. 날짜가 잡히고 그 위에 독대를 요청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독대는 뭐 나중에 협의하죠. 사실상의 거절 입장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잠시 후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정도의 모임이면요. 뭐 만찬의 시간, 그다음에 만찬의 메뉴, 어떤 분위기였는가, 어떤 대화가 오갔는가 이거 굉장한 관심사로 다 부각이 되죠. 자, 그럼 오늘 만찬 어떤 인물들이 참석을 하는지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숫자가 좀 많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성태훈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그리고 주요 수석 비서관들. 그다음 숫자가 대략적으로만 봐도 7명, 8명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 대표, 그리고 추기호 원내대표, 그다음에 서범 사무총장 등 그리고 여기에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 16명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만 봐도 대략적으로 20명이 넘는 만찬 자리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한동훈 대표가 요청했는 그 독대는 오늘 없는 걸로 어제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했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시각을 보니까 한 6시 한 30분 정도부터 진행이 된다는 얘기가 좀 있네요. 자, 오늘 이 만찬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질문을 뭘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답변을 내놨는데 자, 이 만찬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어떤 우여곡절 상황을 질문과 답변 자체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는 그런 편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현재까지는 만찬 오늘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아직 뭐 불발, 취소 얘기 전혀 듣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찬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만찬인데 질문이 혹시 불발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요.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연락받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하겠죠? 질문과 답변, 통상적인 않아 보입니다. 자,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그런데 통상적이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만찬이 이 정도의 만찬이 끝나면 통상적으로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 내에서도 뭐 밤이 늦지만 간단히 오늘 만찬이 어떻고 어떤 대화가 오갔고 분위기가 어떻고 메뉴가 어떻고 이런 거를 여당 쪽에서 주로 설명을 자세히 해줍니다. 근데 오늘 끝나고 나서도 만찬 끝나고 나서 이른바 백브리핑 설명하는 자리가 없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일단 그렇게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얘기하자면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신임 지도부 격려 차원이고 그리고 이제 지도부도 거기에서 응해서 가는 20명 이상이 함께 먹는 그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뭐 굳이 다르게 이렇게 백브리핑 할 내용 없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관심도의 그 사항을 최소한 낮추더라도 하다못해
만찬장의 메뉴가 뭡니까라도 궁금할 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국민들의 궁금증의 양상을 보면요. 예. 올해 초에 그 2023년 아시안컵 축구 경기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우리가 4강전까지 올라가서 유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그때 우리가 경기에서 졌습니다. 근데 그때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모든 국민적 관심사가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불화설 이거에만 그랬습니다. 네, 여기에만 집중이 됐는데요. 지금 그런 양상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 비유를 하자면 지금 네. 그 모습과 같은 네, 거 아니에요? 힘을 합쳐서 뭔가의 큰 경기를 나서야 되는데 이게 가장 그 부각되는 두 선수의 불화설이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 예.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까지는 석연치 않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독대 요청이 무산된 것도 있었고 하지만은 식사 이후에는 예. 만찬 이후에는 그래도 뭔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예.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브리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어떤 메뉴가 나왔고 어떤 대화가 있었고라고 하는 부분은 좀 밝혀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지금 용산 출입 기자들 그리고 국회 출입 기자들 수백 명은 지금 이 모든 순간 1초 1초를 다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예. 끝나자마자 모두에게 전화가 빗발칠 겁니다. 오늘 대통령실 출입하고 여당을 취재하는 기자들 퇴근 못합니다. 지금 네. 이 상황이면요. 그리고 이제 모두에게 참가자 모두 한 사람당 기본적으로 10통 이상씩 전화를 받을 텐데요. 아마도요. 여기에서 말 하나씩 나가는 모든 게 이제 기사가 될 텐데 오히려 그렇게 나가서 뭔가의 이견과 불협화음이 있다는 식으로 비춰지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우리 이런 얘기 나눴고 이런 부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브리핑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브리핑을 근데 안 하는 걸까요? 이게 대통령실은 이게 그냥 어떤 뭐 정치적 협의체로 보여지기보다는 예. 신임 지도부를 그냥 격려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부분을 비추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 지도부도 독대가 왜 무산됐는가, 다음번 독대는 그럼 언제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질문들을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창환 장한대 트윈 교수 나와 계신데요. 사실 이런 만찬이면 아까 같은 뭐 브리핑 내용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지만 만찬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가. 뭐 2시간짜리 만찬인가 아니면 원래는 2시간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3시간까지 늘어났다는 거. 이러면은 의미부여가 또 되고 더 궁금한 게 많아지거든요. 오늘 만찬 좀 얼마나 진행될 거라고 전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먼저 국민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아, 낮아졌어요? 네, 통상적으로 지금 한동훈 체제에 들어서고 나서 소위 여당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의 주요 인사들 간에 처음 갖는 만찬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국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뭐 의정 갈등 정말 위기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서서 가장 밑바닥을 찍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까지 정말 여권이 2중, 3중으로 예.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만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 만남에서 어떤 대화가 진행될까 예.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내용 얘기는 뒷전으로 밀리고 독대냐 아니냐만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며칠을 갖다가 논쟁을 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더 주목을 받았거든요. 국정을 책임지는 여권의 수뇌부가 다 모이는데 예. 도대체 무슨 얘기 나눌지에 대한 거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독대냐 아니냐만 가지고 지금 논란하다가 결국 독대 아니다 별로 기대할 거 없겠네 이렇게 지금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게 만찬이면은 점심 식사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25명 내외 아닙니까? 꽤 됩니다. 뭐 점심이면은 1시간 만에 밥 먹고 갈 수 있지만 1시간 만에 끝났다.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고 그냥 밥만 먹고 간 거죠. 2시간 그러면은 25명 내외라고 그랬잖아요. 예. 밥 먹고 덕담 한마디 나누면 2시간 갑니다. 아, 그럼 3시간 정도는 돼야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얘기도 현안에 좀 대해서 하고. 한두 마디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러프하게라도. 3시간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그중에 어떤 굉장히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더 주고 나오는 좀 소위 말하면은 심도 깊은 그런 이야기,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뭐 말 그대로 대통령실에서 선을 그었잖아요. 그냥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랬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2시간 또는 아무리 길어도 3시간 넘지 않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만찬이 1시간이냐 2시간이냐 3시간 이상이냐 약간 의미부여를 해주셨어요. 그게 각각의 뭐가 좀 달라 보일 거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형식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회동입니다. 대통령과 그 참모들, 여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만나는 자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각각의 기대하는 바가 있고 목격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한동훈 대표 그리고 당에서 의제죠, 이른바. 자, 이 만찬 회동에서 이런 정도 얘기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약간 설명한 게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예정대로 참석을 하실까요? 어떻게 좀 약속된 일정이 오늘 만찬에서 만나서 직접 상대 얘기를 다시 해보실 계획 있으세요? 안에서 뭐 얘기할 건 미리 제가 뭐 예고하려고 했지만 그 다음 기동대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것이 김 여사 관련 사안으로 생각될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 사안 중요한 것도 있죠. 그리고 뭐 의정 그 여야 의정 협의체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안에서 할 걸 미리 예고하긴 그렇다. 그래서 알쏭달쏭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만찬 취지 또는 만찬에서 얘기가 될 것에 관해서 설명한 게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어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거라서 좀 날짜가 이렇게 나오는데 24일 만찬은 신임 지도부 격려 자리다.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하지만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유와는 상견례 성격. 지도부를 격려하는 성격이다. 상견례 성격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좀 오늘 만찬 그냥 인사 정도 하는 거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현안 얘기가 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생각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상견례를 겸해서 대통령이 이제 체코 순방을 다녀왔잖아요. 예. 이번에 사실 성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과를 좀 얘기해서 이제 국정보고도 하는 이런 좀 말하자면은 대통령실이 그립을 쥐고 우리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논하는 이런 자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상 그래서 우리가 격려도 하고 대통령 순방 갔다 온 것도 좀 얘기도 하고. 그런데 국민의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벌써 한동훈 대표가 뭐 어떤 일간지 인터뷰에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되겠다. 예.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좀 용산이 약간 뭐 고립돼 있는 듯한 그런 식의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당 입장에서도 달라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아까 저 워딩 굉장히 저 함의가 있는 게 김여사 문제 또한 의제 그 논의사항에 포함돼 있다라는 식의 얘기 꺼내지 않습니까? 여러 중요한 사안 중 하나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건 중요한 사안 얘기하러 가겠죠. 근데 이게 저는 어쨌든 이번 테이블에 오르냐 못 오르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은 결국 그겁니다. 지금 추석 연휴는 물론 무사히 넘어갔지만 의정협의체가 사실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 생명을 걸고 지금 추진하는 일인데 이게 예. 지지부진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어디까지 룸을 열어줄 거냐를 아마 확인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 정리가 돼야 앞으로 뭐 일정 공개든 뭐든 계속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부속실 특별감찰관을 넘어서는 다른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까 시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2-3시간 이상 만찬이 됐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얘기가 좀 간 걸로 봐야 되겠지만 조금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할 경우에는 예. 상견례 말하자면 대통령실에서 이번 체코 순방과 상견례 정도의 그런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과 그다음에 양쪽에서 이제 나중에 브리핑이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취재에서 이 두 가지가 논의되느냐 안 논의되느냐가 결국 오늘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격려하는 자리, 상견례 자리. 아마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수주와 관련된 얘기를 꺼낼 수 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뭔가 현안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아직은 모릅니다. 분위기는 일단 이렇습니다. 성시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신데요. 앞서서 이른바 대통령 관저에서 번개 만찬이 있었어요. 당시에 뭐 윤상현 뭐 의원이 뭐 통화를 하다가 뭐 정치자들 몇 명이 참석했다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의정 갈등 문제가 논의됐다고 알려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만찬에서 이 의정 갈등 문제가 논의가 안 될까요? 되기는 힘들겠죠. 뭐 누군가가 뭐 모두 발언이나 아니면 돌아가면서 발언을 할 때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겠으나 지금 뭐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좀 입장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 한동훈 대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마도 지금 그 지도부 구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대통령실의 지금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다 반대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얘기가 잘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견 표명 정도는 할 수 있으나 사실상 뭔가
그 설득을 위한 과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은 그날 오후에 대통령실 연락해서 바로 그 우리가 번개라는 표현 처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이 번개로 식사를 잡았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거기 인유한 최고위원도 참석했다고 알려졌단 바로 말이에요. 시원시원하게 진행을 했으면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독대를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협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그 사실 이 만찬이 연기됐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때 뭐 추석의 민심을 듣고 나서 만나는 게 옳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야당이 볼 때는 그냥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듣기 불편한 거죠. 특히 불편한 내용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이건 식사, 내가 그 격려라는 단어, 지금 아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격려라는 단어를 강조한 것 자체가 예. 격려가 뭡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뭔가 치열업 해주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예. 그거 자체가 뭔가 대통령실은 이 자리를 대통령이 그냥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 좀 그냥 치열업 해주는 자리지 너네들의 다른 의견 듣고 싶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던진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견이나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한가해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밥 먹을 때입니까? 예. 지금 도시락 시키거나 김밥 시켜놓고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머리를 싸매야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만찬을 즐기고 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참 한가해 보이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승환 전 행정관과 박시환 교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한동훈 대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른바 의정 갈등,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 지금 저 뭐 의사단체 굉장히 반발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비공개로 논의할 사안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또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뒷부분. 아무래도 오늘 굉장히 다수가 참석한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를 꺼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독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2부속실에 빠른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한동훈 대표 혼자나 그리고 또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7월에 전당대회 때만 하더라도 당대표 주자 4명이 모두 입장 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그냥 잠잠고 있던 부분이 아닙니다. 조사에 응했고 가방에 실물이 나왔고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수심위까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식 행보를 시작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언지를 한 것처럼 저는 더 이상 덮고 가는 문제가 아니고 입장 표명에 대한 부분, 당에서도 전당대회 때 나왔던 것처럼 그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또 많은 당원들이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여야 의정의 문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몇 달, 1년 가까이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야 의정이란 그 네 사자의 한 자리에 앉자는 건 합의가 됐는데, 일단은 야권에서도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여정 협의 먼저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정 협의를 공개적으로 할지, 혹은 우리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야당을 어떻게 뭐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개적으로 할지 혹은 비공개로 할지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식이 어떻든 간에 안 나올 수 없는 대화들이거든요. 다만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명, 25명 단체로 하는 것보다는 독대로 하시던가 혹은 정말로 실무 당사자들 몇몇 소수 회동만 하시던가 하는 그러한 전략적 기술은 좀 한 번 더 논의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박시환 교수님은 워낙 20명 이상으로 보여요. 참석자가. 여기에서 김 여사 문제를 꺼낼 수가 있을까요? 못 꺼내죠. 분위기 쉽지 않습니다. 앞서 뭐 얘기하신 것처럼 돌아가면서 한마디 할 때 또는 한동훈 대표가 작심하고 한마디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다손 치더라도 당장 옆에서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하면 되냐, 또는 뭐 그 야당의 주장을 갖다 일방적으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오히려 그 안에서 소수파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더 이상 진전되기가 어려울 거다. 사실은 의정 갈등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24일 날 이 만찬을 모든 언론들이 다 주목하고 있었는데 전날 터뜨렸잖아요. 25년 입시 절대 손 못 댑니다. 장관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소위 여당 대표, 여당 지도부랑 밥 먹으면서 25년 입시 고민해 볼게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이미 결과는 예정돼 있다.
소위 여당 지도부가 제대로 된 민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어려운 구조고 한다손 치더라도 예. 그 안에서 그 이야기가 더 진전된 이야기로 나가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뭔가 좀 소위 국민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뭐 속 시원한 결과 또는 입장 표명 이거는 좀 듣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 6시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준비를 하고 아마 출발을 했겠죠. 뭔가 준비하면서 지금 워낙 좀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니까요. 깨진 신뢰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제 신뢰관계가 무너진 건가? 이런 얘기 지금 정치권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죠. 일단 최근에 이 독대 요청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문제, 그걸 요청한 문제, 이거 가지고도 약간 신경전처럼 정치권에서 얘기들이 나왔는데 우선 이와 관련된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측 인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꾸 일각에서 무슨 뭐 흘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 그게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입니까? 이번 만찬 전에는 독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안타깝습니다. 뭐 사이가 좋다 안 좋다라고 뭐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져 왔던 일련의 상황들이 있는데 뭐 그런 상황들을 보고 결국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예. 한동훈 대표의 얘기, 아니, 독대 요청했다는 게 뭐 알려주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른바 당의 친윤계 인사나 대통령실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제도 설명이 좀 있었죠. 그 독대와 관련돼서. 화면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다. 여기에 어떻게 완곡하지만 거절인 거죠, 이거는요. 오늘은 없다. 그리고 독대라는 게 어제 얘기한 거죠. 24일, 이거 오늘입니다. 꼭 해야만, 오늘 꼭 해야만 성사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럼 나중에 할 수도 있다는 걸 열어둔 것 같기도 해요. 자, 일단 공식적으로는 어제 이렇게 설명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대통령실의 참모의 목소리가 하나 있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문제는 신뢰 아니겠나. 만약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나중에 언론에 대고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이건 무슨 속내가 나온 것 같죠. 앞서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은 아닙니다 정도지만 이 참모의 얘기는 아니 독대를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또 언론에 대고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독대를 합니까? 약간 불신이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한 참모가 그냥 언론에 전한 얘기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종 평론가. 네.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독대 자리가 있기나 할까요? 정말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제가 보기에 이제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독대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면피를 위한 짧은 만남 혹은 이제 그러니까 잠시만의 두 분만의 시간을 갖는 뭐 그런 형식으로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왜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독대라는 말 자체가 이게 봉건왕조 시대에서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국정의 두 축이 어떻게 전화로 만나든 단독으로 만나든 뭐 어떤 식의 소통을 하든 그게 정말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사실 독대 여부 자체가 이게 용어 자체도 그렇지만 이게 기사가 되고 이게 지금 모든 이슈를 다 덮는 게 저는 이 과정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없다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두 분 사이에 신뢰가 있다 그러면은 전화 통화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굉장히 가깝고 신뢰하는 사람이 전화 통화로 깊숙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뭐 전화한테 문자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소통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따로 시간을 낼 정도라면 지금 어쨌든 두 분의 사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그런 걸 방증하잖아요. 근데 이게 민간인이거나 장삼이사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국정의 두 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대통령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논란이 지금 모든 이슈를 뒤엎는 블랙홀이 됐는데 저는 이제는 찬밥 더운 밥 가릴 계제가 아니라고 봐요. 다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반응을 놓고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하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아,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저 최근의 움직임을 자기 정치라고 보는 것 같다.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순방 갔다 오고 나면 당연히 지지율이 오르고 또 그걸 홍보하는 게 또 국민의힘의 여당의 몫인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 입지만 너무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중요하냐? 형식과 방식 이게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공멸하게 생겼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접점을 찾아야죠. 한동훈 대표는 약간 속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 안 한다는 그런 사인을 확실하게 받으면은 저는 지금 잠시의 독대든 뭐 짧은 만남이든 어떤 식으로든 저는 가져서 그걸 언론에 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한동훈 대표는 여당에 대해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소통 방식이 다양해졌다는 걸 보일 수 있는 거고 저는 이거는 이번 만찬 이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봅니다. 성시현 부의장께서 보시기에는 향후에 뭐 좀 독대란 표현이 이건 굉장히 보건적이고 옛날 표현인데 그럼 표현을 바꿔볼까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1대1 회동이 따로 향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낸다면 만날 생각이 없다라는 걸 명확히 선을 그은 거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대통령과의 굳이 일부러 차별화를 하기 위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의정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돼서 있어서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우려 또 보수 지지층에서의 뭔가 불안감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듣기 싫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은 끝까지 만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독대가 더 필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요?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번에 필리버스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식을 통해서 뭐 보이콧을 하고 다른 식으로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명분은 내세웠지만 사실상 지금 야당이나 언론이나 뭐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못한 이유가 지금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고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었던 그날 아침에 무슨 언론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뭐 공천 개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굳이 방어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기 싫다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대통령 또 재해결 요구를 하겠지만 8명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저번에 뭐 3.5표다, 4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분위기라면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좀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한 표 단속 이걸로 과연 해결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설득하고 뭔가 독대가 더 필요한 쪽은 윤석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현실적인 판단, 정무적 판단을 잘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언젠가부터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약간의 갈등 관계로 비춰졌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시간이 꽤 됐거든요. 벌써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게. 그러면 과거의 모습 한번 영상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당정 간에는 뭐 전혀 문제 없고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일정 있어가지고 빨리 80만 원 올 초서부터 쭉 이어진 어떤 모습들 정리해봤는데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만남을 가지려고 했던 게 꽤 여러 번 있었어요. 지난 이제 총선이 이제 4월이잖아요. 근데 당시는 오찬이 안 됐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전당대회 직후에는 만났어요. 만찬으로. 근데 거기는 지도부, 이번에 새로 뽑히신 분만 아니라 낙선자들까지 같이 만났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죠. 낙선자들까지 같이 만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원래는 8월 말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공식 만찬을 연기가 되죠. 지도부의 만찬이. 근데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안 이런 얘기를 꺼내는 그 시점하고 맞물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찬이 이러는데 독대 여부에 대해서 약간 신경전처럼 비춰줬죠. 이런 모습들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박찬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신뢰관계는 좀 돌이키기가 어렵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거는 뭐 일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당정 소통 관계가 구조가 무너졌다고 봐요. 정확하게 1년 전입니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여권 인사들이 입에 달고 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 수평적 당정 관계 꼭 필요하다. 이 얘기 1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했어요. 지금 현재 소위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도 결국은 당과 용산이 1대1의 동등한 구조로서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단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 독대 논란이거든요. 제가 여권 인사에게 들은 바로는 독대 요청을 한 지가 2달이 됐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용산의 대통령실에 독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한 지가 2달이 됐는데 하다 안 되니까 지금 언론에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평적 소위 그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아니냐 현재로서는. 그게 지금 두 사람의 친분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터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두 사람의 어떤 신뢰 관계를 떠나서 윤석열 정부의 이 소위 당과 정 간의 이 소통 관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승환 행정관께서 보시기에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지금 관계, 신뢰 관계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좀 비현실적입니다. 맨 처음에 한동훈 장관이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거는 대통령과의 20년의 브로맨스다라고 얘기 나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 이 내정설이 나올 때는 아바타설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이거 정말로 그냥 용산시키는 거 하겠네 하는 아바타설은 너무 가까워서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그거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조금씩 의견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땐 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약속 대련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총선 끝나고 전당대회 끝나고 보니까 이거 확실한 불신과 분열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과정이 지금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 20년의 그 기간에 비해서는 너무 짧은 순간에 이 비현실적 관계들이 이어져 왔는데요. 저는 이 비현실적 관계가 또 이제 비현실적으로 극복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의 그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는 서로의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권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당 대표의 힘은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나오는 거고요. 대통령의 힘은 국민의 지지율에서 나오는데 그 국민의 지지율, 민심의 향방을 알려주는 거는 당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 관계가 지금은 정말로 불신과 이 불협화음의 극단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좀 비현실적으로 전환될 계기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으로 좀 힘든 게 보이지만은 앞으로 넘어가야 될 산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첫 번째가 국정감사부터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대여 공세와 대통령실에 대한 공세가 더 심해질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2개가 이어져 나올 때 또 여기에서부터 여권이 결집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비현실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으로 이게 뭔가 풀릴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분석이신데 사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여당 일각의 거부감이 있어요. 그거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어떤 본인의 의견을 보여줍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화양연화를 구가할 때 그러니까 검사 시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우리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다. 그런 친구를 받아들이는 우리 당은 관대한 건지 배알이 없는 건지 이건 그동안 얘기했던 거하고는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더 추가를 하죠. 나는 그런 친구 도저히 수용 못한다. 이거는 당대표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요.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좀 받았어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장면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몇 개 묻고자 하는데 지금은 안 돼. 끝나고 혹시나 끝나고 아이고 그런 친구와는 같이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온 거는 TK 현안에 대해서 대구 현안에 대해서 정책 협의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글은 올리셨는데 질문에 답변은 안 하셨네요. 오늘 저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권에도 팬카페가 있어요. 이 한동훈 대표의 팬카페도 있고요,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도 있죠. 그런데 최근 상황을 놓고 완전히 다른 의견과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사랑과 위두훈입니다. 건사랑은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동훈 보수의 희망이라더니 보수의 원수가 됐다. 굉장히 강한 거부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당 나가야 국민의힘이 살 듯. 한동훈은 문자를 일십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답장을 했다. 답장을 한다. 이렇게 비교도 해놨어요. 자, 위두훈이에 올라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의를 위해 고난 다 인내하고 있다. 완전히 다르군요, 반응이. 이미 엎어진 밥상 할 말 다 하고 오셔라. 오늘 만찬 얘기입니다. 독대 거부했으니 만찬 때 할 말 다 하라. 정춘 민주당 부의장, 이 제3자의 경쟁 정당 상황인데 제정에서로서 보수 진영이 분열이 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어느 정도 분열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지지자들이 저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자들 갈라질 때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태도, 이런 이거를 바라보는 멘트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저런 것들을 좀 최대한 자제시키고 뭔가 화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결국 저런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을 풀 생각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공교롭게 저희는 건사랑이네요. 그러니까 영부인에 대한 팬클럽이긴 한데 예. 글쎄요, 지금 대통령에 대한 뭐 평가도 지금 민심이 많이 떠나고 있지만 더 심각한 건 영부인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훨씬 더 낮은 상황인데 어떻게 저 상황 판단을 저 팬클럽에 계신 분들은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 국민의힘 지금 집권 여당의 가장 힘든 부분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갈등을 일으키는 발언들을 하는 것이 과연 전 진보 진영에 있습니다만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 저렇게 지금 오히려 저는 내부적인 뭔가 반성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저런 팬클럽 분들이 내시고 뭔가 내부에서 어떤 변화를 할지를 해야지 서로 니 탓, 서로 남 탓 이렇게만 하면은 과연 저게 개선될 수 있을까? 전혀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거울은 점점 깊어지고 있고 저거를 그냥 방치해둘 경우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뭐 야당의 입장이지만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보수층의 분열을 좀 느끼십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큰 문제는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건사랑과 그다음에 유두훈이는 일종의 약간 열광적 팬덤들이잖아요. 그렇죠. 팬덤입니다. 팬덤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그만큼 윤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그 방증이죠. 근데 우리가 민주당으로 사례 한번 돌려볼까요? 그렇게 죽을 듯이 싸우던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혁의 딸, 개딸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이른바 문파들 또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우다가 지금 두 사람 화해해가지고 공동정선 펼치겠다니까 또 조용합니다. 아니 이런 팬덤이라는 거는 이제 자신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또 일정하게 또 화해를 하거나 또 아니면은 또 어떤 식으로 공동 연대와 전선을 펼칠 때는 또 저렇게 잠잠해지고 또 화학적 결합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이 건사랑과 위두훈이가 직접 부딪히는 양상에 비치는 거는 일종의 지금 대리전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언론의 주목도가 높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다시 국정 운영이 원팀으로 가거나 이 보수 정권이 이제 다시 이제 대선이라든가 이런 큰 단위 선거에서 뭔가 진영 대 진영으로 뭉칠 때는 하다 한기를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지금 현상적 요인을 가지고 마치 이게 본질적인 요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현상인 것처럼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하는 건 경계하고요. 다만 이런 일들도 회복 탄력성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무줄도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리면 그다음에 탁 놔도 제자리에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어느 선을 지키면서 금도를 지켜야지 너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잔도를 불사르면서까지 하는 그런 공격들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은 윤한 갈등의 일시적인 하나의 현상적 요인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찬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네요. 그리고 오늘 밤 그리고 내일이면 조금 더 어떤 결과가 좀 알려지겠죠.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요즘에 야당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주목은 받고 있어요. 최근의 발언 때문이거든요. 키워드 보겠습니다. 야당 때리기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아닙니까? 근데 야당 때리기라는, 여기서 말한 야당은 민주당을 뺀 다른 야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김민석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 얘기를 하는 게 최근에 있었죠. 들어보겠습니다. 뭐 사실 고인물 이런 얘기 일종의 네거티브죠. 그것도 다 조국혁신당에서 먼저 하신 것이어서 윤석열 정권을 심지어 탄핵하겠다고 했던 당이 그런 특검 표결에 불참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제가 상했다고 하지 않고 상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맥락을 아직 잘 이해를 조국혁신당에서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하시면 저는 충분히 맥락을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과한 표현이죠. 예. 그분이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좀 과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고 지지자들끼리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굉장히 거칠게 싸우게 되거든요. 결국 지지자들끼리. 예, 그래서 갈라치기가 되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제 조국혁신당을 상하기 시작한 물. 앞서서 이제 조국혁신당 내에서 민주당은 약간 호남과 관련해서 뭐 고인물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치면서 상하기 시작했다. 주로 상한 물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만 이렇게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야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인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새미래민주당 있죠? 네, 이낙연 전 총리와 관련이 있는데 새로운 미래 후신이잖아요.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제3세력론으로 망한 후에 민주당 이름 차용해 우회 복귀를 꿈꾸며 검찰 조작질 성공 기원 모습 역겹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 망했다, 우회 복귀 차용하고 있다, 역겹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요. 윤 편들다가 양산에 갔다가 헤매지 말고 이낙연 잔당 모두 정계 은퇴가 맞다. 잔당이라고 씁니다. 엄청난 혹평입니다. 정치윤 부의장. 예.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근에 계엄설, 이어서 최근 또 테러 가능성, 뭐 테러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요새는 다른 야당 비판 목소리도 강하게 내고 있어요. 왜 이런 목소리 내는 겁니까? 일단 김민석 최고위원 입장은 저쪽이 먼저 공격을 해왔으니 대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민주당, 새미래 민주당에서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응당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이런 입장인 것이고 조국혁신당 역시 뭔가 지금 그 재보궐선거 두 곳이 호남에서 지금 민주당과 대결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좀 언사가 높아지니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 방금 우리가 봤던 저 글에는 감정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잔당, 망했다, 은퇴하라, 뭐 역겹다 이런 표현들 이런 걸 너무 그 날선 감정이 담겨 있는 메시지는 저는 정치인에게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서서 조국혁신당 고인물이라는 표현은 사실 정치권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쵸, 너무 네. 좀 오래되고 뭐 약간 이런 표현인데
상하기 시작한 정당은 약간 달리 들리거든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 김민석 최고가 왜 대응을 하시는지 알겠으나 두 당당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정당이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호남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대결하고 있지만 나머지 두 곳에서는 이제 협력해야 되는 정당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는 저는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미래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굳이 우리가 대응을 해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 저쪽에서 좀 강하게 민주당을 비판하더라도 어차피 저게 대응을 해주는 것 자체가 새미래민주당의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새미래민주당은 총선에서 어느 정도 실패를 했고 지금 한 명 있던 의원도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원외 정당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해주는 것 자체가 원외 정당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무게감을 더 늘릴 수 있는 호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미래민주당에는 굳이 대응을 해주지 않아도 되고 조국혁신당과는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중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개인적 의견 드립니다. 최재형 평론가, 지금 최근에 김민석 의원의 모습, 특히 이제 저렇게 다른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혹평을 하는 모습을 두고 이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힘을 실감했다, 체감을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맞다고 봅니다. 굉장히 그 가설이 저는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정청래 의원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국회 법사위원장에서 조금 보이는데 이른바 SNS상 혹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이른바 스피커 파워에서 지금 김민석 의원을 따라가지 못해요. 물론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직함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그것을 이제 자기가 5등으로 달릴 때 1등으로 끌어줬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은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지만 일단 그 효용, 그러니까 일단 그 정치적 효용을 체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개혁의 딸들, 개딸들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부응했을 때 오는 정치적 과실이 너무나 달콤하구나. 그리고 만일 이재명 대표가 어떤 또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내가 잘하면 이걸 또 대리할 수도 있겠구나. 수석 최고위원이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런 어떤 정치적 계산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잠복기가 너무 길었어요. 저분이 이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그 캠프에서 정몽준 그 이제 캠프로 가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제 말하자면 인고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17, 18년 그렇죠, 아닙니까? 18년. 그 사이에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긴 시간이 너무 이제 본인한테 아픔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든 또 살아남아서 이 현장 정치에 있는 것만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복심과 대리인이 되는 게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치적 판단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엮여서 갈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듯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586 세대의 선두주자로서 살아왔던 정치적 가치 이런 거 다 무릅쓰고 이렇게 양지만 쫓아서 갈 때는 김민석 의원이 지금은 당장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정말 본인이 추구하던 가치와 정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호위무사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해석이신데, 김민석 최고위원의 이제 전당대 당시 모습과 최근에 굉장히 강한 발언들, 뭐 계엄, 테러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목소리 좀 묶어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시작하고서 제가 지금 제일 유명해진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대표님이 아까 집에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그게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길에 총참모장 김민석이 역할하게 하시겠습니까? 최고위원은 기호번 김민석 후보.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습니다. 정권교체 초입에 들어섰다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정권교체의 주자가 될 사람들, 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그러한 정치 테러를 저희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그런 것이 존재했었고. 박찬희 교수님, 최근에 김민석 최고위의 저런 발언과 모습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앞서서 김민석 최고위원의 어떤 개인적 정치적 어떤 행보 이런 차원으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누군가 사실은 지금 총대 메고 상황실장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총선에서 대승하고 나서 민주당이 뭐 굉장히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한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호남 민심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대선 가도로 가는 데 있어서 알파자 오메가입니다. 예. 그럼 호남에서 아무리 작은 선거라도 민주당의 어떤 영향력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예. 뭐 조국 혁신당이 우리랑 우군이니까 뭐 하나 정도 이런 생각까지만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군기반장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지금 딜레마인데 예. 사실은 총선 직전에 민주당이 대폭 물갈이 되잖아요. 소위 친명계로 대폭 물갈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뭐라고 물갈이 했습니까? 일 잘할 사람. 윤석열 정권 심판 잘할 사람으로 물갈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넉 달이 됐습니다. 국회 개원한 지. 이렇다 할 성과를 아직 내놓지 못했어요. 특검법도 발의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예. 청문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이걸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정말로 우리 지지층들이 몰아준 이 힘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이렇게 심판했습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게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이 불안한 게 소위 감정적인 언어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어찌됐든 이 부분은 누군가 총대를 메고 군기반장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수석의 역할로서 군기반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차마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을 앞서서 만사부려 튼튼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렇게 잔디밟기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호남과 재보궐선거 얘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재보궐선거와 관련돼서 일정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어제 오늘 모습이 그렇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뭐 구청장 군수를 뽑는 선거가 전국에 4곳이 있는데 그중에 호남이 2곳이 있어요. 영광군, 곡성군. 근데 어제 보시면 전남 영광군 전장 최고위원회의, 영광 곡성 후보자 윤리서약 씨, 영광군 민생현정방법, 영광에서 일정을 집중적으로 소화하죠. 그리고요 오늘은 대한노인의 곡성군 지회, 오늘 곡성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넘어갔죠. 부산에도 뭐 구청장 선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는 영광, 오늘 곡성군 집중적으로 일정을 보내는 겁니다. 뭐 유세까지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 가서 민주당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지금요. 알리고 후보들과 다니고 이건데.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이 재보궐선거의 의미를 어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영광선거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2기 소위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를 맡아서 첫 선거를 또 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좀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부회장님. 자, 백세비 먹고 오래 삽시다. 민주당 화이팅! 화이팅! 대표님. 병이 많이 났는데? 일단 식사해 보시면. 자, 석공동이요! 화이팅! 자, 백세비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도 뭐 굉장히 공을 들이는 일정이 뭐 직접 벼도 베고 뭐 이런 일정까지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승환 전 의원과 아니 호남 곡성군수, 영광군수 기초단체장이에요, 그냥. 사실은 중앙정치, 여의도 정치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승패 여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은 그게 이상해지면, 그러니까 아마 패한다는 얘기겠죠?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에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왜 이렇게 연결짓는 겁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호남 공세와 그리고 또 김민석 최고위원의 이러한 대야 공세가 하나의 일맥상통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딱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은 정말 민주당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강서선거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체포동의안이 법원에서 이제 부결되고 그리고 강서 선거에 이기면서 민주당이 상승세를 타고 총선까지 대승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제 1심 판결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강서 선거와 이어지는 재보궐선거인 지금 4개의 선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겨야지만 내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우리 당과 그리고 내 사법 리스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11월에 예정된 1심 판결. 네. 그 부분이 작년 이때와 정확히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내가 승세를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김민석 최고위원의 이 대야 공세도 여기와 연결이 됩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금 이낙연 전 대표나 조국 대표를 향해서만 이렇게 공세를 펼치는 게 아니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향해서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통일하지 말자라고 하는 임종석 실장의 그 논리에 대해서 설익은 내용이다. 그리고 DJ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북한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념적으로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처리하고 그리고 호남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또 국회 안에 가장 큰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8.6 운동권 세력입니다. 이 8.6 운동권 세력들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들을 대표했던 게 임종석 전 실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석 최고위원으로 김민석 최고를 옆에 앉힌 이유가 바로 그때 운동권 활동 당시에 이 둘은 동지이자 라이벌 관계였어요. 그렇습니다. 운동권의 아이돌로 불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김민석 최고를 자기 옆에 앉혀놓고 자기의 호위무사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또 국회 안에 있는 민주당의 8.6 운동권 세력을 장악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가 그 양공작전을 함께 벌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잡한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데. 송치훈 부의장 뭐 하실 말씀? 저 재보궐선거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저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단순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재보궐 23년 10월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의 패배로 국민의힘이 전세가 확 뒤집어지는 느낌을 줬단 말이에요. 단체장 선거 하나만으로도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계속해서 뭔가 호남에서 호남 홀대론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전당대회 때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조국혁신당이 비례투표에서는 또 호남에서 또 좀 섬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가 뭐 4개에 불과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내려간 것이고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사실 인천 강화 군수 선거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도 사실 분위기는 해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금정구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 때 또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이 부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잘 협력만 한다면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인천 강화군수는 지금 국민의힘으로서 인천시장까지 했던 안상수 전 시장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끝까지 이어진다면 여기서도 역시 의외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가 4곳, 단체장 선거 4곳에 불과하지만 생각보다 큰 파장을 갖고 올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전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패가 민주당 지도부 체제와 영향을 끼친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자평한 내용이에요. 지금 평가를 한. 이런 가운데 지금 11월로 일단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하나 잡혀 있죠.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좀 어제 주장한 내용이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인데 11월 15일 재판 선고를 생중계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과거 사례가 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도 생중계인데 그거 생중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건 제가 좀 짧게 한 40초 정도만 시간 드릴게요. 우선 최종 평론가 1심 선고 생중계해야 되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그렇잖아요. 검찰이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 뭐 이를테면은 고 김문기 씨 관련한 사진도 뭐 2,300장 정도가 있는데 검찰이 유리한 31장만 취사 선택해서 증거를 채택했다. 그러면 2,300장 다 나오게 한번 생중계 한번 하죠.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른바 우리가 전 국민 배심원단 형태로 한번 재판 받아보자. 우리가 판결은 재판부가 하겠지만 전 국민이 한번 여론전까지도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 선고가 어떻게 나왔을 때라도 이제 더 이상 딴 말을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재판부가 뭐 올리 그리니 나중에 또 판사를 기대기로 하니 이렇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법리와 여론까지도 함께 해보자. 저는 뭐 타당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민주당에서 반대하겠죠. 뭐 이거에 대해서. 아무튼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좀 약간 귀를 잡아서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안철수의 후회. 근데 사진에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온 걸 봐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뭔 후회인가요? 어제 오후에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놉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단일화의 아이콘 안철수. 가장 후회되는 단일화는? 2012년이죠. 네.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사람이 누구를 도와주면 뭐 최소한 고맙다든지 네. 오히려 그래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니까 네. 오히려 제가 안 도와줘서 졌다. 그럼 결국엔 도와줬는데 도리를 모른다. 오히려 내 탓을 하더라. 후회한다. 어제 저렇게 안철수 의원이 말한 자리에 최수영 평론가 계셨었다고 그러는데 안철수 의원은 왜 저런 평가를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아이콘 같은 분이니까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때 박원순 시장과의 단일화가 더 후회되느냐 아니면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가 더 후회되느냐. 그랬더니까 박원순 시장 때 단일화는 자기가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참여하지 않은 거지만 자기의 의지로 단일화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2012년 대선인데 그때 내가 그렇게 단일화까지 해줬는데 나한테 고맙다는 말은커녕 나 때문에 졌다고 하더라. 자, 그렇다면은 나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다고 졌으면은 그거는 후보 자격도 없는 사람 아니지 않느냐. 이기지도 못할 후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람의 도리도 아니고 리더의 도리도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면 안 될 뿐이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본 안철수 의원의 워딩 중에 굉장히 아주 강력했고 또 아주 결기가 묻어나는 듣고 보면 굉장한 비판이군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게 속내로서 드러났기 때문에 저도 어제 인터뷰하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단일화 후회한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격이 있는 거냐? 당시에 2012년이니까 문재인 당시 후보가 대선에 패했죠. 그 얘기를 꺼내놨는데 사실은 안철수 의원과 문 전 대통령 2012년부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약간 인연들이 있었어요.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단일화 과정의 모든 불협화음에 대해서 저를 꾸짖어 주시고 제가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후보 지지하는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지금 대답대로 투표하실 겁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찬영 교수님. 그러니까 인연이 여러 번 겹쳤었네요. 같은 이 시간. 안철수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좀 섭섭한 걸까요? 지금까지도. 뭐 개인적으로 내가 후보 그래도 단일화 해줬는데 양보했는데 인사 한번 없더라. 나한테 따로 뭐 고맙다는 얘기도 없더라. 뭐 서운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의 역사에서요. 단 한 번도 단일화 이후에 소위 말해서 챙겨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22년도에 단일화하고 공동정부를 선언했어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정부와 공동정부를 선언했습니다. 초기에 그렇죠. 그런 얘기 꺼내놨죠. 합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여권 인사예요. 자,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단일화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개인적인 서운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운함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공동정부까지 구성한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상
국정 난맥상으로 인해서 사상 최악의 지지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공동정부의 한 축으로서 단일화를 했던 당사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와줘야 돼요. 왜? 본인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여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공동정부의 한 축이에요. 그로서도 정치적 평가를 하는 게 저는 안철수 의원이 좀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답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 답을 하시고 나서 인간적인 서운함도 같이 얘기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 얘기를 하면서 약간 평가를 한 게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얘기도 요즘에 꽤 많이 언급이 되는데 사실 수사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사 대상이 오를 거다. 뭐 조사 언제 받는 거냐.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죠. 방문을 해서. 그리고 어떤 설명을 좀 내놨고요. 그와 관련된 오늘 여당의 또 어떤 반응도 좀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뛰어야 할 검찰이 전 대통령조차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검찰에 대한 개혁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겁박하지 말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검도와 양심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자, 이승환 전 장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 문재인 전 대통령 굉장히 안쓰럽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 찾아가서 검찰이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구명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정치 구단인 사람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거 알면서도 저기 화답해줘야지만 내가 여기 반사이기라도 없고 나랑 이재명 대표가 엮여야만 이게 검찰 탄압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판단 아래 저렇게 하는 모습이 좀 안쓰러워 보입니다. 성시훈 부의장 안쓰럽다 그러는데. 글쎄요,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가장 강하게 추진했던 게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검찰 개혁이 완성되지 못했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그게 완성되지 못했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검찰의 그 가장 잘못된 점으로 지적되었던 것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뭐 채용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 뭐 수사해야 할 게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검찰에 항상 지적받는 것 별건 수사로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피의사실 공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태연하게 또 다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그런 행태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유불리를 따진다거나 뭐 같이 탄압받는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닐 겁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그런 부당한 별건 수사 같은 그런 망신주기, 모욕주기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오는 민주당 의원들 만나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거는 저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홍보광고 팬입니다. 정말 모든 세부 인사들을 불러서 회장은 11차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상금 부회장 또한 11차는 불법이고 자격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임받은 임생이 추천을 결정하고 사실상 감독 후보를 발표했어요. 그 감독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로 물었어요. 전강이 10차에서는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니 10차에서 지금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11차 회의록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1차 회의록이 있는데 무슨 10차에서 끝나요? 제가 보기엔 문제 없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네요. 동네 개모임만도 못하다. 축구협회 관련된 겁니다. 정몽규, 홍명보 면녀에서 질타가 나왔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셨어. 오늘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요. 국회 문체 상임위 중에서 이제 문체위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축구협회 그리고 오늘 뭐 대한체육회 등등 참석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일 겁니다, 아마. 일단 오늘 이 국회 출석자들 증인으로 출석했거든요. 어떤 분들이 와오셨는지 한번 좀 간추려보죠. 사실은 오늘 축구협회만 나온 건 아니에요. 대한체육회도 있었고 뭐 배드민턴 협회도 있었는데 오늘 축구협회 가지고 굉장히 질문 많이 받았는데 참석자가 이렇습니다. 일단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그다음에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그다음에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박주호 전 위원은 사실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지금 여기 감독 선임 관련해서. 그리고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등등등 축구협회 인사들이 참석을 해서 질의응답 과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히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질문받고 한 말들이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내용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임 절차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여러 가지 SNS 이런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한 게 그게 다입니다. 근데 뭐 SNS에서 제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뭐 그렇게 한 말씀만 하면 보통 조회수가 뭐 몇십만이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제가 생각지도 않은 거를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약간 왜곡된 뉴스가 좀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언론 왜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대표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의 지금 어려운 점을 외면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울산 HD가 아닌 국가대표팀에 마지막에 봉사를 한번 하고 예전 10년 전에도 제가 가지고 있던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저는 다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임생 위원장님 면담 후에 또 그게 나와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오늘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한 발언 중에 이제 국내 축구 팬들 눈높이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약간 뭐랄까요, 본인으로서 약간의 불만지에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예. 사실은 국내 팬들 눈높이가 높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좀 더 축구협회장으로서 조금 꼼꼼한 일처리와 좀 충실한 설명, 이게 또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일단은 이 눈높이를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일종의 이 축구협회에 대한 어떤 그 여론을 이제 축구협회가 신경 쓴다는 얘기죠. 그 여론을 좀 부응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약간의 좀 함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번 이 카타르 월드컵 때 벤투 감독이 16강 올라갔죠. 예. 벤투 감독이 인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받았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가 해외에 가서 최초로 해외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라갔을 때 허정무 감독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이었었거든요. 허정무 감독도 인기 없었습니다. 이 약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 감독의 능력을 평가하고 이 성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이 스포츠에서는 어떤 한 개인의 깊이 있는 통찰이 100만 지성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히딩크 감독도 5대0인데 뭐 4강 갈 줄 아무도 몰랐죠. 자, 그런데 이렇게 축구협회가 이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깊이 있는 통찰력이 있다면 이 축구협회가 이 진심을 가지고 소신 있게 감독을 선임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축구협회가 하도 이 헛발질을 한 게 많이 있어서 뭐를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축구 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대표적인 그런 실책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몽규 회장의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눈높이를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는 오늘 이 현안 질의에서 응답한 대부분의 맥락과 비슷하게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최종 평론가. 네. 홍명보 감독 얘기도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일부만 나온 거예요. 오늘 본인이 감독을 맡은 걸 약간 사명감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본인이 1순위로 꼽혀서 받았다는 설명. 그리고 마지막 봉사를 하고 싶었다. 1순위, 봉사, 사명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좀 놀란 게 그러니까 제가 2, 3순위였다면 난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자신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고 내가 그런 사명, 오히려 내가 이거를 안 받으면은 내가 책임감이 없고 내가 사명감이 없는 사람을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10년 전에 가졌던 그 사명감이 바로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수락한 거다. 이게 어찌 보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점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공정하고도 상식적이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되는가. 많은 분들이 왜 홍명보 감독이어야 됐는가. 그리고 그렇죠. 1순위라고 주는데 1순위라고 인정하면 네. 왜 1순위로 됐는가. 갔는가가 궁금했던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왜 올라갔는지 그 얘기는 예. 안 하고 나의 사명감과 애국심을 믿어달라는 식이잖아요. 자, 물론 뭐 체육인이고 지금 현재 국가대표 감독이고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건 이해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질타받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태도는 앞으로 이런 국가대표를 이끌어가는 또 리더십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좀 몸을 낮추고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것도 내가 한번 들여다보고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빠뜨린 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좀 답변 드리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나 정몽규 회장과는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한 게 바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입니다. 그동안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 입장과 여러 가지 주장, 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오늘도 국회 참석해서 뭔가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마지막 이 10차, 9차, 11차 이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1순위로 홍명보 감독으로 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건 투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의 개인의 왜 이 감독을 그냥 좋아하는 감독 복수 투표기 때문에 그 12명 그리고 16명에 되는 감독을 복수 투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1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조동환 평론가. 박주호 전 의원은 감독 선임 과정 자체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근데 마지막 인터뷰에서는 마지막 질문 얘기 있었죠. 그 1순위가 곧바로 감독이 되는 것은 아니었었다. 이 얘기가 이제 결정적인 키인데 왜냐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권을 위임한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면담을 하고 난 뒤에 이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면담 결과를 보여주고 거기에서 1순위 협상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순위가 면담 후에는 3순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을 기대를 했었던 거죠. 박주호 의원은 오늘 이 현안질의 국회에서도 홍명보 감독을 쳐다보는 뜬금없는 그런 이 표정이 굉장히 화제가 돼가지고 사진으로 그런 사진 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서 이제 쳐다보는 장면인데. 저는 오늘 이 참석한 그 증인들 중에서 이 박주호 의원이 가장 솔직하고 있는 것 그대로 얘기했던 증인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박주호 의원이 그 제기했던 문제, 예를 들면 브리핑에서 전부 다 국내 감독들을 얘기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이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는 것을 뒤늦게 추후에 통보받았다. 위원으로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명이 오늘 그 국감에서 이 현안 질의에서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점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죠.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예리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좀 속 시원한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과정은 뭡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속 시원한 설명은 안 나와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국회에서 이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자료 제출이에요. 자료 제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축구협회에 이런 자료 좀 주세요 요청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갈 거 없이 왜 이렇게 부실합니까 자료가. 자료 안 줍니까?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충실한 현안 질의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공통 질의 자료 129건 중에 절반 이상이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또 비밀 약정 유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아예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협회에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그다음에 임시감독의 선임 과정에 관한 회의록, 이 기본적인 자료를 어떻게 줬냐면 축구협회에 보도자료 링크 한 줄을 딱 보냈어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자료 제출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한 줄 보냈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어려워. 그리고 정몽규 회장은 지금 오늘 대답해줘. 변호사와 검토한 이후에 제출 여부를 좀 판단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잖아요. 그리고요. 오늘 또 한 가지 아까 주제로 나갔다 무슨 개모임 아까 주제가 있었잖아요. 이 발언도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축구협회가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도 들어가고 나갈 때는 그 정관에 대해서 위배되면 상당한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라는 생각 일단 들고요. 그러니까 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뭐가 왔는데 뭐 한 장짜리로 비교하는데 이런 거는 중학생도 이거보다 더 잘 만들 거다 뭐 이런 질타까지 나왔는데 성시훈 부의장 이 자료 제출 문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렇게 뭘 비교하는데 저렇게 만들어서 보내왔대요. 근데 저거 한 장으로 저게 설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게 최종 후보로 올라간 그 3명의 후보군. 우루과이 출신의 거스포엑 감독과 그리고 그 독일 출신의 바그너 감독 그리고 홍명보 감독 3명에 대한 평가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PPT인데 일단 저 자체로도 약간 내용이 적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는데요. 저렇게 보니까. 가독성이 안 좋더라도 내용이 좋았다면 저런 비판은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강유정 의원이 이 정도는 뭐 중학생도 만들 수 있다. 저는 더 낮은 초등학생, 축구를 좋아하는 초등학생도 저거보다 훨씬 더 평가 보고서를 잘 작성하지 않겠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로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3명의 감독을 저게 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겠습니까? 홍명보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이 지금 불투명하고 뭔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거를 좀 보고 싶다라는 어떤 거잖아요.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3명을 평가했느냐. 심지어 그 또 내용이 나왔던 게 그 2명의 감독 후보군에 대해서는 면접을 실시했는데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면접이 미성사된 상태에서 정명규 회장에게 1순위라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도 실시하지 않은 감독을 1순위로 올려서 보고한 것. 그러면 대체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느냐. 그랬더니 저 한 장짜리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건데 저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죠. 어떻게 저 수준 낮은 평가 보고서만으로 3명의 감독 중 홍명보 감독이 1순위가 됐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국회에서 더 그 자료 제출을 더 하라. 그리고 뭔가 있다면은 투명한 과정이 있었다면은 뭐 공개해 봐라라고 하는 건데 대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명규 회장이 변호사와 상의해서 뭐 좀 제출을 하겠다. 그거를 미리 했었어야죠. 있었다면은 미리 했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국회 분위기 지금 오늘 그 문체위 내부 분위기를 보니 제출할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안 한 것이고 제출을 뭐 개인정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출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특정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을 것으로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 국회에서 의원들의 발언 중에 약간 좀 자막 나가잖아요. 국정원보다 어떻게 비밀이 더 많냐. 어떻게 축구협회가 도대체 뭐가 이렇게 안 보여줘야 될 게 많으냐라는 질타가 나왔는데 최동우 평론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듣고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다면 오해, 그쪽은 뭐 오해라고 얘기하지만 오해나 논란이 불식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불식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오늘 그 현안 질의에서도 축구협회가 앞서서 인터뷰에서 보셨지만 129건 중에 자료 요청 중에 절반 이상의 자료 요청을 사실상 거부를 한 거죠. 이것이 무슨 뜻이겠냐. 저는 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축구협회 내부적으로 우리 한판 뜨자. 우리도 할 말 많다. 정면 대결을 아마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 우리만 갖고 뭐라 그러냐. 약간 이런 분위기고요. 우리도 다 가서 내내 우리가 잘못했다. 인정할 게 없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 이 자세를 보여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자료 제출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오기 전에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했었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 현안 질의에 앞서서 뭐 홍명보 감독이나 이인생 그 기술총괄이사 불러다 놓고 자신 있게 얘기해 뭐 이런 나름대로 이런 단합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홍명보 감독도 물론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오늘 뭐 때문에 현안 질의 그 자리에 섰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질타를 하는 부분은 공정성에 관한 문제잖아요. 공정성에 관한 문제인데 1순위 때문에 내가 감독 선임이 됐다.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 지점에 대한 해답을 못하고 있죠. 그게 문제인지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질문 드렸지만 왜 1순위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왜 1순위인지가.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추가 자료 제출, 예를 들면은 홍명보 감독이 1순위 자격이 있고 그래서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라고 하는 추가 자료를 있는지 의문스럽지만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밝혔듯이 해외에서 또 해외 감독 2명 먼저 보고 난 뒤에 귀국해서 곧바로 그날 저녁에 홍명보 감독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설명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언제 뭐 검토했겠습니까? 제출할 자료도 없고 그냥 그들의 생각대로
예정된 대로 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오늘 현안 질의에서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예. 그런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줬죠. 축구협회 관계자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끔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회에서는 계속 진행 중이니까 아마 소식이 더 나올 거고요. 앞서서 다뤘던 오늘 대통령실에서 열리고 있는 만찬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그 속보가 지금 들어와서 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시작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제 시작됐군요. 그다음에 메뉴가 또 나오네요. 바로. 일단 지금으로서 확인될 거는 없습니다. 뭐 대화는 아직 본격적으로 안 했으니까. 만찬 메뉴는 한식 그리고 오미자 주스로 건배. 술이 아니네요. 와인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오미자 주스면은 한동훈 대표가 술을 못하니까 감안을 했을까요? 다른 속보도 더 보죠. 대통령실 다양한 채널 소통에 의한 네트워크 구축. 요거는 조금 뭔가 진전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소통 네트워크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 여당 지도부 완성 이후 상견 예적 의미. 요건 앞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했네요. 자, 4가지 속보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만찬 회동이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메뉴, 한식, 오미자 주스 뭐 이런 얘기 이게 확인됐군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양한 채널 소통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 완성 이후 상견례적 의미. 자, 지금 제작진이 저한테 알려줬는데요. 오늘은 노타이 복장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약간 좀 편한 자리? 이렇게 보이죠? 원래 지금 격식을 갖추면 넥타이 딱 차려입고 하는데 오늘은 노타이 복장으로. 드레스 코드가 오늘 노타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축구협회 얘기하다가 그냥 만찬 얘기로 속보가 들어와서 빠르게 전해드렸고요. 다시 축구협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사실은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거취 관련 질문도 꽤 많이 나왔다고 그러죠? 목소리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 번, 프로팀 감독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같이 있었잖아요. 저 자리 지금 홍명보 감독, 정몽규 회장 다 같이 있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아마 뒤쪽에 자리하면서 저렇게 굉장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최동호 평론가? 지금 정몽규 회장 연임권이 사실 또 이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연임 관련 질문을 정몽규 회장이 받았는데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연임을 도전하겠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오늘 이전에도 본인의 그 사선 출마 관련돼서 여러 차례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가타부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출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오늘 이런 자리에서 심사숙고하겠다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는데요. 이 정도의 이게 이제 수모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저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저런 얘기까지 면전에서 듣는 상황에서 굳이 이 사선에 출마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안 내고 있어요. 그걸. 이 얘기는 출마하겠다. 적어도 이 출마를 포기할 것을 결정하지는 않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속보인데요. 정몽규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또 채택이 됐습니다. 다음 달 20일 또 국회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불러서 현안질의를 하는 거지만 국정감사의 공식 증인으로 오늘 여야 의원들이 거의 이거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채택이 돼서 또 질문을 받을 텐데 시간이 한 1분 30초 남았는데 아니 지금 그렇다면 도전을 할 것 같다고 전망하셨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정몽규 회장을 향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도전할 걸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포기할 수도 있겠죠. 말씀해 주신 대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명예롭게 물러나는 길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심사숙고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예. 여야가 공의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항복 선언을 받을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뜻 해석할 수가 오늘 있겠죠. 뭐 얘기 안 하시니까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이겁니까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 현안 질의와 국감은 분명히 차원이 다른 국회 무대이기 때문에 예. 정몽규 회장으로서는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아마 이것을 오늘 밤 자택에 돌아가서 정몽규 회장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도의 압박, 현재까지 벌어지는 압박이 전부 다가 아니고요. 예. 앞으로 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정몽규 회장 사선 출마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축구협회에 관련된 국회의 어떤 질의응답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